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 하나 평범하지 못하니 삶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생활고로 많이 시달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 밑에서 컸어요. 실은 그냥 동생이랑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거죠.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서 많이 힘들어 하시며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셨는데 엄마한테 버려져 슬플 만도 한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둘이 꼭 껴안고 눈물을 참고 제가 동생을 엄마처럼 챙기는 모습과 제가 아무 말 없이 조그마한 손으로 아빠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온다며 12살이었던 저에게 통장이랑 체크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시며 제가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셨고 고모에게 가끔 저희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이랑 체크카드는 저 혼자만 알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떠나시고 저는 속으로는 많이 두려웠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하나 구입해서 동생에게 밥을 차려줬고 청소며 빨래 등 집안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가끔씩 와서 장을 받아주거나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할 때 부모님이 필요하면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고모도 고모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고 바쁠 텐데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거였죠. 그리고 주임집 아주머니도 종종 들려서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달 아빠가 보내주시는 돈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고 최대한 아꼈어요. 내가 아끼고 돈을 모아놓으면 아빠가 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빠랑 연락은 고모가 있을 때 아주 짧게 잠깐 하거나 했어요. 동생도 감사하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주었어요. 옷도 몇 년에 한 번 사주고 운동화도 다 다를 때까지 신고 투정 부릴 만도 한데 오히려 운동화 빨리 망가질까봐 남자애들은 특히나 축구며 뛰어노는 걸 많이 하는데 동생은 그게 걱정이 되어 제대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어도 동생이랑 의지하면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와서 함께 살 날만 기다렸는데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먼 해외에서 혼자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빠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도 많이 줄여주셔서 저희는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는 거라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동생이 제가 알바하고 오면 집안일도 다 해놓고 밥도 준비해놓고 있고 그랬어요. 동생도 저도 너무 일찍부터 철이 들어버린 거죠. 동생이랑 저는 잘 때도 서로 꼭 껴안고 자거나 서로에 대해 애착 같은 게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 많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알바를 안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나마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줘서 버티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크면 클수록
제가 동생을 마냥 동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고 알바를 더 늘려서 동생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 생각을 했어요. 너무 둘이서 붙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제가 알바가 늦게 끝나니까 동생이 집 앞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요즘 이렇게 늦냐면서요. 누나,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알바를 하나 추가했더니 이쯤 끝나. 누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알바 하나 할 테니까 하나는 그만둬. 누나도 쉬어야지. 걱정 마. 그리고 누나는 알바하는 거 재미있어.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살면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나는 그거면 되니까. 얼른 들어가자. 내가 안마해줄게. 그렇게 동생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둘 다 성인이 되었어요. 동생은 지금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알바를 하다가 알바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아시는 분 회사에 소개를 해줘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태까지 알바한 돈 모은 거랑 아빠 사망보험금 일부랑 얼마 전 고모가 아빠가 고모한테도 보냈던 생활비 모아놨던 거라고 목돈을 주셨어요.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만들어 놓고 너네한테 줘야 될 것 같았다며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고모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나이 28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지방이라 집값이 싸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느 집보다도 비싸고 의미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계약을 했을 때도 동생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하고 동생이랑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으로 맘 편히 술을 먹어본 것 같아요. 모든 맘고생이 끝나고 술이 들어가니 동생이나 저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누나. 그런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와주는 동생. 서로가 너무 안쓰럽고 애틋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둘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희 둘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을 느꼈고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탐색한 후에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어줬어요. 모든 게 걱정이 되었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우리 둘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의 행복한 길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혹시나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놓아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랑은 정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하며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동생이 알바를 끝내고 오는 시간 맞춰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온전한 우리의 집에서 여유로움을 느낀다는 거고 서로를 보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을 맞추는 게 전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네요. 솔직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왔고
희망과 행복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동생과 제 관계를 알게 된다면 모두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혹시나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행복을 빌며 보내줄 수 있을까요? 동생과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꿈꿔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아줌마이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여태 살면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죄가 많은 여자였나 봐요. 왜냐면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남편과 큰 딸을 잃었거든요. 그날 제가 수박이 먹고 싶다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전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며 수박 좀 사다 달라고 칭얼거렸죠. 그러니 남편은 딱 봐도 예민해 보이는 저를 달래며 알겠어. 내가 시장 가서 최고로 맛있는 수박 사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고 저보고 편하게 쉬고 있으라며 큰 딸도 데리고 나갔죠. 그렇게 시장에 간다고 나갔던 남편과 제 딸은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딸한테 사고가 났거든요. 교통사고였는데 신호위반을 하던 택시가 두 사람을 보지 못했고 그대로 부딪히면서 인명사고를 내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어마어마했지만 제 큰딸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두동강 나는 느낌이었죠. 저희 큰딸,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낳은 아주 소중한 딸아이였어요. 근데 속 없는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빛도 못 보고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죄인이 맞았죠. 그리고 제가 더욱 죄책감이 들었던 게 소방대원이 당시 사고 현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 옆에는 커다란 수박 한 통과 딸이 좋아하는 메론맛 아이스크림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옥죄어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날 1시에 남편과 딸의 장례를 같이 치러야 했고 문상을 온 조문객들은 다들 절 보며 막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는데 장례식장에서까지 저에게 갖은 악담과 막말을 퍼부으셨죠. 절 보며 네 남편도 모자라 네 새끼까지 그리 잡아먹었냐? 네가 정말로 애미가 맞아? 근데 애미라는 사람이 지 자식 남편을 잡아먹냐고. 얘 긴 말 필요 없고 나는 너 같은 마귀한테 내 손자 절대 못 맡긴다. 그러니까 뱃속에 애 태어나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행여나 내 손자한테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마. 라는데 시어머니의 저런 말이 더 괴로웠어요.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내 애를 어머님한테 드려야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키며 저를 어찌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남편 가족들이 다들 저한테 마귀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고요. 저는 혼자서 그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게 저와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제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딸이 입관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두 사람을 보내줘야 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어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뜬 눈으로 3일을 보내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저는 곧장 제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야 설거지라도 하면서 벌면 됐고 남편 앞으로 집과 재산이 조금 있었기에 출산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애가 없을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했었는데 수익률이 꽤 좋아서 그때 재산을 좀 불려놨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연고도 없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 혼자 출산을 했고 이 세상에 아들과 나 둘뿐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절 보며 속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어요. 저 또한 이런 아들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남들한테 아빠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키웠죠. 낮엔 식당으로 일을 하러 다녔고 밤엔 부업으로 핸드폰 부품 조립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남편이 생전에 벌어둔 돈을 조금씩 써가며 생활을 했죠. IMF 때 조금 휘청거렸지만 그 외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17살 때였을 거예요.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막 두들겨대길래 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아온 줄 알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에 있는 돋보기로 얼굴을 확인하니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친한 식당 언니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딸이랑 같이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문을 열어줬고 이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언니 얼굴은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니 그 언니가 경호가 지금 우리 집 아저씨 때문에 난리 났다. 어디서 사고 치고 와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딸 데리고 나온 거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야지. 경호가 너무 미안한데 며칠만 우리 딸 좀 네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저 인간 잠잠해지는 대로 우리 민경이 데리러 올게. 라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제발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언니가 제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와서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정말 많이 도와준 10년지기 아는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애들끼리도 서로 잘 알았고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민경이는 걱정 말라고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돌아오겠다고 했던 언니는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한테 딸만 남겨둔 채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니 딸 민경이는 지 아빠가 학교에 찾아올까봐 그게 무서워 고등학교 1년을 남긴 채 자퇴를 했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민경이는 저 대신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고 제가 하는 부업도 본인이 하겠다며 손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아줌마한테 너무 죄송해 이런 거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민경이를 제 아들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둘이 똑같이 나눠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도 똑같이 데려가곤 했어요. 그러니 민경이도 이런 제게 딸같이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한 번은 절 보며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리고 갔는데 아줌마는 날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났어요. 먼저 간 제 딸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 제 모습에 민경이도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민경이에게 제 딸의 모습이 보였고 민경이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판단할 나이가 되면 내가 엄마가 되어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입양을 하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굳혀지기도 전에 저희 아들과 민경이가 서로 사귀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2살 많은 민경이에게 고백을 했다는데 이미 제가 눈치를 챘을 땐 둘이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던 상태였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좀 어안이 벙벙했지만 여태 1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 결혼을 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민경이가 20살이 되자마자 쇼핑몰 운영하는 곳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배우고 나와 본인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리 같은 걸 팔겠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물건 사입하는 돈을 제가 조금 보태줬어요. 그 아이를 믿었기에 선뜻 도움을 주었고
정말 다행히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많은 보탬이 되었는데 제가 아들 대학 학비 마련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거릴 때도 민경이가 저 대신 저희 아들 학비를 내주곤 했는데 그걸 3번이나 내주었어요. 저는 그 돈 갚겠다며 네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여유 생길 때마다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 민경이가 손사래를 치며 아줌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아줌마한테 진 빚들 갚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버는데도 분가하지 않고 굳이 저희랑 같이 살겠다며 10년 동안 같이 산 아이였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혼 허락을 수월하게 해준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집에서 분가까지 시켰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집이 갑자기 썰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어요. 남편과 딸이 떠난 뒤로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아들이 결혼도 하고 며느리도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고 힘든 식당 일을 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행복을 하늘에서 질투라도 하듯이 또다시 제게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었는데 저희 아들마저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것도 교통사고로 말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나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여자가 있을까 싶었고 내가 진짜 마귀가 맞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 며느리는 뭐 거의 실신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들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며느리가 걱정이 됐고 혹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제 앞길 막으시려고 하는 거세요? 아님 그동안 저 키워준 각 받으시려고 하는 거세요? 그거 아니면 이제 서로 그만 만나요. 연 끊고 살자고요. 라고 하는데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2번 다시 며느리를 찾지도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정말로 혼자가 되었고 혼자만 사는 게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또 어찌어찌 살아가더라고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했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졸려오면 잠에 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휴무를 맞아 가족들이 잠든 납골당에 가게 되었어요. 먼저 남편과 딸이 있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니 거기 납골당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들이 있는 곳을 구석구석 닫고 문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아래 칸 쪽에 있는데 몸까지 숙여가며 닫고 계시길래 너무 고마운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 아이고 아주머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희 아들이 있는 곳에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몸만 웅크리며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고 그 아주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머니 아니 왜 그러고 계셔요 라고 하니 순식간에 일어나 저를 밀치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고 저희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3년 만에 보게 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제발 도망가지 말라며 며느리를 쫓아가는데 가다가 제가 넘어지고야 말았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제 쪽으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키며 엄마, 그러게 왜 날 쫓아와? 나는 엄마를 버리고 갔는데 엄마는 왜 날 쫓아오냐고. 이런 내가 밉지도 않아? 그렇게 모질게 엄마 떠난 내가 밉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며느리를 꼭 껴안아주며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는데 전 그런 며느리에게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니폼은 왜 입고 있냐고 하니 며느리가 아주 힘겹게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지난 3년간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며느리는 사실은 준수 씨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 친엄마가 날 찾아왔었어. 13년 만인가 14년 만에 날 찾아온 거지. 근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돈 많이 번 거 다 아니까 나 돈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니까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 얼마 안 돼서 돈 갚으라고 독촉장이 막 오는데 그때부터 휘청하기 시작했어. 준수 씨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준수 씨마저 그렇게 된 거야. 나한텐 준수 씨도 없고 빚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 차마 엄마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여태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워주고 도와줬는데 빚까지 같이 떠안게 해. 엄마 성격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당연히 같이 해결하자고 할 텐데 나 차마 그 모습은 못 볼 것 같아서 엄마한테 그런 모진 소리하고 떠난 거야. 미안해 엄마 라며 오열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며느리한테 힘든 일이 있었는지도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며느리 원망만 하기 바빴네요. 전 그런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냐고 했어요. 너나 나나 남은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납골당 근처로 이사를 왔고 여기서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했죠. 근데 그동안 저랑 한 번도 마주치지 않다가 그날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지 남편 얼굴 매일같이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일을 했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리던지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엄마, 저 엄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라고 하길래 무슨 부탁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저 진짜로 엄마 딸하면 안 돼요? 이제라도 진짜 엄마 딸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본인을 수양딸로 입양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랑 나랑은 이미 엄마와 딸 같은 사이인데 굳이 입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니? 라고 하니 며느리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마, 저 1년 전에 대장암 1기 진단받고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지금은 거의 다 회복한 상태예요. 다행히 전이는 없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한 일상생활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고생해서 벌어둔 돈, 이거 만약에 내가 세상 떠나게 된다면 이 돈이 다 내 친엄마한테 갈 텐데 나 그거 억울해서 못 벌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바로 친엄마한테 상속이 된다는데 친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내 친엄마 대신 어머님이 내 엄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의 암 소식에 또 한 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전 이런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게 항상 엄마라고 불러줬던 며느리가 진짜 내 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아니 제 딸에게 네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이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입양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법상 특별한 법적 제약은 없다고 하여 며느리를 입양할 수 있었고 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듯이 양친이 될 사람과 수양딸이 될 사람이 구청에 가서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민경이의 부모가 살아있으니
민경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민경이의 친엄마를 사정사정해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민경이 친모는 제게 내가 우리 딸 좀 잠깐 봐달라고 했지. 누가 내 딸을 뺏어가라고 했어? 라며 저보고 본인 딸 재산을 네가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민경이가 아주 촌철살인을 하더라고요.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야? 나 버리고 연락도 없이 떠날 땐 언제고.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서야 딸이라고 내 딸 못 준다고 하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여기 내 옆에 있는 분이라고. 당신도 나 맘대로 버렸으니까 나도 당신 딸 안 하겠다고. 당신 딸 안 하겠다는데 왜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해? 라며 당장 입양 신고서에 동의하라고 펜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초 드디어 민경이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시청에 입양 신고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데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 딸 민경이를 꼭 안아주며 이 험난한 세상 너랑 나랑 둘이 잘 살아보자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 둘이서 같이 기대며 울고 웃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건강도 엄마랑 같이 잘 이겨내서 완치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했어요. 현재는 저희 모녀 같이 살면서 저는 식당 일 계속하고 있고 딸 민경이는 전에 했던 쇼핑몰 경력을 살려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일주일 전인가 아들이 간 지 4년 만에 제 꿈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한 번만 엄마 꿈에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제 꿈에 나타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게 환한 미소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거기는 행복하냐고, 아빠랑 누나는 잘 만났냐고 물어보니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하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죠. 행복하구나. 아빠랑 누나는 잘 만났구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경이 내 딸이 되었는데 괜찮냐고 하니 그 물음에 이빨까지 보이며 방긋 웃어주더라고요. 엄마가 민경이랑 같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잘 살다가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하며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자마자 제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나 좀 잘 좀 지켜달라고. 매번 나 좀 빨리 데려가라는 말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지켜달라는 말을 했네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태 살면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여나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저를 보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저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요. 저랑 제 딸 민경이가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 가득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지방 출장을 다녀온 나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이 열리자 반가운 얼굴이 나를 맞이했다. 아내는 물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미영도 함께 있었다. 두식 오빠 오랜만이네. 오빠는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래, 미영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우리 얼굴 안 본 지 한 달쯤 됐나? 오랜만이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보, 둘이 지금 한가하게 인사나 나눌 때가 아니야. 그때 문득 느껴진 미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거실에 앉아 치맥을 즐기던 중 미영의 옷이 불편하다며 아내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원래 미인인 그녀가 더욱 돋보이는 모습에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여보, 미영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지? 아내가 덧붙였다. 그럼 얼마든지 괜찮지.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미영의 동거는 2년간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던 이 상황이 점점 익숙해졌다. 미영은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내와도 가까워졌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끔은
세 사람의 대화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우리 집의 일원이 되어갔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친구에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갔고 아내는 그런 미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아내는 그 과정을 즐기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나는 미영과 아내가 함께 나누는 깊은 대화를 엿들었다. 그 모습은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서로를 아끼는 우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차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과연 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새로운 시작은 과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는 35세. 3살 어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서울 근교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던 우리 집은 주변의 택지, 개발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값이 폭등했다. 아버지는 졸지에 졸부가 되었고 그때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땅과 건물을 사두었다. 지금 그 시세는 수십 배로 올랐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 소유이지만 나는 27살의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가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너무 아껴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사업체를 차려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부유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안정적인 삶 속에서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이 너무 이른 결정이었나 싶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다투는 일은 없지만 8년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에게 질리게 된 듯하다. 예전의 설렘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없는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다. 아내는 이제 나에게 단순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집안일을 하는 여성으로만 여겨진다. 과거의 사랑이나 애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의리와 정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결혼 후 자기 관리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30대 초반인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종종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나 나는 결혼 5년 차부터 점점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내 또한 나를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싸움 한 번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요한 일상이 과연 행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묻곤 한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감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와 동시에 서로를 향한 감사와 애정의 감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그때 마침 아내의 친구 미영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미영이 가엾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내보다도 훨씬 미인이다. 20대의 아가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몸매에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인다. 솔직히 말하자면 20대 중반이라고 속이고 대학 국학생과 소개팅에 나가도 인기를 끌 여자다. 특히 그녀의 눈 밑에 약간의 다크서클이 보일 때와 왕방울만한 눈을 보면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부부 동반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면 저런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녀의 남편을 부러워하곤 했다. 그런데 그런 미인을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영은 무능력한 남편과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부모님, 그리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집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얼마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집을 나왔다. 아내와 가까운 사이인 그녀는 친정 상황이 좋지 않아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숙소에서 지내다가 아내와의 연락이 닿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문제는 그녀와 함께 지내다 보니 내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너무 이쁜 아가씨와 썸을 타던 그 긴장되는 순간처럼
미영과의 관계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해오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영과의 동거는 내 일상에 큰 자극이 되었다. 그렇게 가슴이 뛰고 설레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내 삶에 다시금 젊은 시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미영의 존재는 낯이 잃어버린 시절로의 회귀처럼 느껴졌다. 여보, 미영이가 우리 집의 빈대처럼 빌부터 지내는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하러 다니고 싶어 해. 괜찮은 일자리 없을까? 아내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나이가 어중간하고 경력이 부족해 알바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고 식당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서 영원히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건 어때? 격리 업무도 보고 비서 역할도 하면서 사무실, 청소 같은 허드렛 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 밑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내 제안에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녀도 만족스러워했고 그렇게 다음 날부터 미영은 내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영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설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첫 출근하는 미영이는 기분이 들떠 있었다. 옷차림에도 꽤 신경을 쓴 듯했다. 167cm의 큰 키에 검정색 원피스는 매우 타이트해서 그녀의 관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자연스럽게 여보, 미영이 진짜 이쁘다. 아가씨 같아. 라고 말하게 되었다.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 이영희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회사에 들어섰고 이후 우리는 회사에서, 집에서, 심지어 내 차로 출퇴근까지 하루 종일 붙어 지내게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대화도 오갔다. 회사 일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 미영의 과거, 그리고 내 결혼 생활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권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미영은 오랜 친구답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이 결혼 3년 차, 5년 차에 겪는 일이라며 남들 다 겪는 일이니 너무 의미 두고 요란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조언해 주었다. 누구나 사랑니 나면 뽑지 않느냐? 뽑을 때는 엄청 아프지만 그 후에는 평생 나머지 이빨로 살아가지 라고 덧붙이며 부부라면 권태기는 누구나 한두 번씩 겪는 일이니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슬기롭게 넘기라고 했다. 하지만 자기 남편처럼 바람 피우지 말고 당분간은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찾아봐 라는 조언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말에 따라 아내의 동의를 얻어 퇴근 후 일주일에 3번씩 미영과 함께 1시간 30분씩 볼링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다. 스텝을 배우고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로 마이볼도 맞추면서 공에 회전이 걸리는 재미는 쏠쏠했다. 가끔 스트라이크도 들어가니 배우는 재미가 커졌다. 거기다 회원들과 강습이 끝난 후 시원한 치맥 한 잔을 나누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볼링 회원들은 미영을 내 아내라고 생각했다. 아내 친구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여길까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강습받을지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내 친구가 돌싱이라고 형편이 좋지 않아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아내 친구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고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볼링 모임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마음에 이끌려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아내 얼굴을 보기에도 미안했고 한 집에 함께 사는 게 신경 쓰였다. 이러다간 더 큰 사달이 나겠다 싶어 아내에게 미영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어떨까고 말했더니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갈 데 없는 애를 함께 지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내보낼 생각이냐? 며 엄청 섭섭해했다. 미영은 점점 더 나에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보조로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다 보니 그녀는 나에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커져갔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미영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집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그늘을 들이웠다. 그녀가 나에게 기대는 모습은 그럴수록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는 나에게 의지하며 작은 부탁을 했다. 사장님, 저 오늘 좀 힘든데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애처로움은 나를 더욱 끌어당겼고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지면서 나는 내 마음속의 불안함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저지르고 있는 배신이자 결국 그녀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알았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과 아픈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그럴 수도 없는데 라며 나 자신을 다독였지만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결국 미영의 의존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창식 씨는 단골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여느 날처럼 식당 아줌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묻는다. 창식 씨는 총각 때 어땠어요?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죠? 그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창식 씨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뇨. 뭐 그냥 순진해서 회사랑 집밖에 몰랐죠. 하하. 그녀는 웃으며 가가와 더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창식 씨도 오늘만큼은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뗐다. 저기, 그런데요. 아주머니는 언제 봐도 참 예쁘세요. 나이 드시는 것도 우아하게요.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창식 씨도 참 고마워요. 호호호. 그 말을 계기로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고 창식 씨는 더 과감하게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사귀는 분 있으세요? 순간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와버렸다. 무슨 말을 한 거야? 속으로 자신을 타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아직은. 창식 씨는 계속 망설였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동안 품었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아주머니 같은 분이라면 100번도 더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살짝 굵어진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창식 씨, 그런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창식 씨가 관심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40대 아줌마잖아요. 창식 씨처럼 젊은 총각한테 그럴 순 없죠. 그 말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결국 그날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남긴 채 헤어졌다. 그 후로도 창식 씨는 가끔 그 식당에 갔지만 그녀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창식 씨는 마음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친구들과 진탕수를 마시며 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창식 씨. 저예요. 식당 아줌마요. 웬일이세요? 아주머니가 먼저 전화 다 하시고 네. 한참 안 오시길래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냥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가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 그럴 리가요. 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들르실래요?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날 밤 9시 식당 문이 닫힐 무렵 창식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미리 일을 정리해놓고 창식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술자리를 시작했다. 창식 씨 그때 했던 말 진심이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진심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창식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왜 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뇨. 무슨 일인데요? 10살 많은 아줌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이어진 그녀의 고백은 창식 씨의 가슴을 울렸다. 저 사실 이혼하고 나서 쭉 혼자였어요. 외로웠죠. 그래서 오늘 창식 씨랑 함께 취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둘은 긴장과 설렘이 섞인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술잔은 끝없이 오갔고 그들의 마음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3달. 나도 어느덧 본가에 눌러앉게 되었다. 집에 돌아가 봐야 반겨줄 사람은 없고 30대 중반에 접어드니 가볍게 술 한잔할 친구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 내 발걸음은 자꾸 집 앞에 새로 생긴 조그마한 돼지국밥집으로 향했다.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 3,000원짜리 소주 한 병. 그 조합으로 기분 좋게 취한 뒤 잡생각 없이 집으로 향하는 게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다. 그런데 그 국밥집 주인, 딱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10살 연상의 돌싱 아줌마였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도톰한 입술에 매력적인 미소가 떠올라 여기가 국밥집인지 한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그녀는 웃을 때마다 순수해 보이면서도 가끔은 새끼가 넘치는 눈빛으로 나를 마주했다. 의상도 늘 몸에 딱 달라붙는 옷들만 즐겨 입었는데 그 모습에 국밥집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다. 윤곽이 뚜렷한 몸매와 육덕진 그녀의 몸짓에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였다. 어서 오세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그녀가 상냥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국밥을 주문하자 손님은 살코기 좋아하시니 고기 듬뿍 넣어 드릴게요.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귀여웠다. 자꾸 내 혼자 술 마시고 가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느 날은 내 옆에 슬며시 앉아 잘생긴 총각이라며 술잔을 채워줬다. 아무리 봐도 이 국밥집에는 아깝게 느껴지는 인물이었지만 극기 넘치는 눈웃음과 돛대 섞인 말투에 속절없이 끌렸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단골 손님이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술잔을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친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국밥집을 찾게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수육을 시켜 술을 홀짝이고 있었다. 늦은 밤 아줌마는 빈속에 술부터 마신다고 걱정하며 국밥 한 그릇에 공기밥을 말아 서비스로 내놓았다. 깊고 진한 사골 국물에 수육까지 듬뿍 넣어낸 그 국물 맛은 내가 이제껏 맛본 것 중 최고였다. 그러다 아줌마가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며 셔터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도와주고 나니 영업은 끝났지만 한 잔 더 하고 싶다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렇게 한 잔, 2잔 더 마시다 보니 우리 눈길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려갔다. 결국 그녀가 사는 국밥집 뒤편의 단칸방에서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10살 어린 나를 서방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지만 연애 중에도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같이 살다 보니 성격 차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도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아내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욱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때마다 이혼 얘기가 오갔죠. 아이 조금 더 크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며 버틴 게 벌써 4년을 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부 생활만큼은 너무 잘 맞아서 싸울 때는 끝을 모르고 싸우지만 부부관계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육아 문제, 맞벌이로 인한 스트레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툼은 끊이질 않았죠.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생각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가 더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결국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4개월 동안 저는 국밥집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내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아내가 결혼 생활에 지쳐 요양 중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놀러 다니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국밥집 아줌마는 제 성격을 잘 맞춰주더군요. 제가 욱할 때는 먼저 물러나고 싸울 일이 생기면 양보해서 다툴 일이 아예 없게 만들어줍니다.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서야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제 기분에 맞춰주는 모습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아줌마가 저를 위해 참고 희생한다는 걸 눈치챌 정도로 알면서도 그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제 성격엔 어리고 예쁜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자식이 있지만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혹시 저랑 재혼하게 되면 제 아이도 친자식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는 다르게 애교도 많고 저한테는 참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연락도 없이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보자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다시 해보자고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이혼하고 국밥집 아줌마와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중학교 3학년 그녀를 처음 본 날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머, 너가 경수구나? 어서 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 현관에서 나를 맞이하던 그녀를 보는 순간 마치 운명처럼 첫눈에 강렬하게 매료되었다. 풋풋한 중학생의 어설픈 감정을 사랑이라 단정 짓기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어린 나이에 느꼈던 감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화순 이모는 정말이지 키가 훤칠했다. 170cm에 살짝 못 미치는 키였겠지만 모델처럼 늘씬한 몸매에 찰랑이는 긴 생머리, 앳된 얼굴과 성숙한 분위기가 묘하게 공존하는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매혹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무엇보다 해맑게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눈웃음은 그 어린 마음에도 훅 하고 파고들 만큼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후로 방학 때마다 부산, 이모댁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특히 여름방학이면 그녀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를 이끌었다. 파라솔 아래 쏟아지는 햇살, 푸른 파도, 청량한 바닷바람. 그 여름날의 풍경은 지금도 눈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른다. 수영복 차림의 그녀는 정말이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넋을 잃고 바라보았던 기억이 선명하다. 물놀이를 신나게 즐기고 나면 그녀는 어김없이 시원한 팥빙수를 사주었다. 한여름 땀 흘린 뒤 맛보는 달콤한 빙수는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면 잊지 않고 두둑한 용돈까지 챙겨주던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덧 24 청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다. 그리고 군 제대 후 거의 4년 만에 우연히 그녀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었던 첫사랑 화순 이모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방학날 여느 때처럼 PC방에서 밤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은 이미 술판이 벌어진 듯 왁자지껄했다. 배달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대낮부터 술이라니. 어머니와 함께 흥겹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니 벌써부터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방으로 직행할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왔어요. 그 순간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한 여성이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 우리 경수 이제 왔어? 이 아줌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나의 첫사랑 화순 이모였다. 어머, 경수. 진짜 오랜만이네. 군대 갔다 오더니 아주 훤칠해졌어. 몰라볼 뻔했잖아. 그녀는 반가운 듯 손뼉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줌마는 무슨, 예전엔 화순이모라고 꼬박꼬박 굴렀잖아. 오랜만에 보니 내가 늙어 보이기라도 해? 그녀는 짓궂게 눈을 흘겼다. 아, 죄송해요, 이모. 제가 호칭이 헷갈렸어요.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다. 괜찮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불러. 근데 우리 경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짓궂게 물었다. 이모, 저 여자친구 없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듯했다. 경수처럼 훤칠한 청년이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설마 눈이 너무 높은 건 아니겠지? 아니면 혹시 이 이모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물었다. 제 이상형은 그냥 착하고 좋은 분이면 돼요.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착하고 좋은 사람도 좋지만 너무 밋밋하면 재미없잖아? 나처럼 섹시하고 톡톡 쏘는 매력도 있어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안 그래? 경수는 이 이모 어때? 그녀는 술기운에 살짝 발그레해진 얼굴로 능글맞게 물었다. 이모 같은 분 당연히 좋죠.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역시 경수는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근데 경수야, 이 이모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말씀하세요, 이모. 솔직히 말해봐. 이 이모 처음 봤을 때 이쁜 애란 생각 조금이라도 했어? 안 했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그게 정말 미인이시라고 생각했죠. 엎드려 절받기 같지만 왠지 기분은 좋네. 너 진짜 못 본 사이에 엄청 듬직해졌어. 완전 상남자가 다 됐네. 호호.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도 경수 같은 듬직한 애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전에 알던 조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스타일도 확 바뀌었고 낯뜨거운 농담도 서슴없이 하는 그녀의 변화의 순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싫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설렘이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경수, 오랜만에 봤는데 너는 이 이모가 반갑지도 않아? 그녀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물었다. 반가워요. 제가 이모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여름 방학만 되면 이모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정말 그랬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이리 가까이 와봐. 아줌마가 용돈이라도 줘야겠다. 그녀는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경수, 이제 이 이모 연락처 알지? 앞으로 자주 연락해. 알고 보니 그녀는 얼마 전 부산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뜻밖의 재회, 그리고 묘하게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랜만에 고딩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 위해 약속 장소인 성남에 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하여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걸음을 옮기려다 문득 화순 이모 생각이 났죠. 이모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락해도 돼. 바로 엊그제 나눈 카톡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했어요. 이모, 나 지금 성남에 와 있어요. 어머, 우리 경수 혹시 이모 보고 싶어? 성남까지 온 거야? 보고 싶은 건 맞는데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왔다가 이모 생각이 나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랬어. 지금 어딘데? 모란역 근처예요. 시간 되면 잠깐 이모 집에 왔다 가. 네, 그럴게요. 그녀가 보내온 주소로 향했다. 멀리 아파트 입구에서 발목까지 오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마치 모델처럼 워킹을 하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내 눈에 띄었다. 저 정도 아우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화순 이모뿐이야.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정말로 화순 이모였다. 이모가 날 발견하더니 반갑다며 환하게 웃으며
양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나도 모르게 이모를 외치며 그녀 쪽으로 정신없이 뛰어갔다. 근데 그녀가 뛰어오는 내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팔을 양쪽으로 펼치는 게 아닌가? 마치 영화의 한 모습처럼 보였다. 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그녀 품에 안겼고 그녀 역시 나를 와락 껴안아 주었다. 호호, 너 정말 못 본 새 훌쩍 컸어. 꽤 남자다워지고 말야. 이모야말로 점점 더 이뻐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너 택시 타고 오라니깐 걸어온 거야? 한여름에 대낮이라 그런지 잠시 걸었을 뿐인데 땀이 무지하게 쏟아졌다.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뛰긴 왜 뛰고 그래? 조금이라도 이모 빨리 보고 싶어 뛰었죠. 호, 그랬어? 우리 경수 말도 어쩜 이리 이쁘게 하노. 근데 너 일단 샤워부터 해야겠다. 네. 욕실이 어디예요? 저기 바로 보이는 문이야. 네. 아휴, 덥긴 덥네요. 휴. 경수, 너 뭐 마실래? 이모가 사다 놓을게. 괜찮아요, 이모. 저 안 마셔도 돼요. 그래, 그럼 너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친구들 만나서 먹으려고요. 그럼 시원한 맥주라도 사올 테니깐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대낮에 무슨 맥주람. 욕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5분 정도 기다리니 화순 이모가 돌아왔다. 그녀가 맘스터치 사이버그 세트랑 후라이드, 긱사이 순살 그리고 캔맥주 한 묶음을 사들고 온 것이다. 너 친구들 만나러 안 가면 안 돼? 오랜만에 이모랑 놀아줘. 자기랑 맥주나 한잔하자며 코맹맹이 소리까지 내며 날 붙잡았다. 그럴게요. 저한텐 이모가 더 소중하니깐. 자, 목마를 텐데 시원하게 한잔해. 맥주 캔이 하나, 둘 비워져 갈수록 기분 좋게 알딸딸한 취기가 올라왔다. 딱 기분 좋은 몽롱한 상태. 이모는 여전하시네요.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툭 진심이 흘러나왔다. 화순 이모는 짓궂은 듯 웃으며 되물었다. 어머, 그런 능글맞은 말은 어디서 배웠어? 여자한테 꽤나 해봤나 본데? 아니에요. 진심인데 옛날부터 말끝을 흐렸다. 어머니 친구분께 괜한 신뢰를 범하는 건 아닐까.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나오려 하는 걸까? 화순 이모가 호기심과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옛날부터 뭐. 나는 짧게 한숨을 삼키고 남은 맥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결국 터져버렸다. 제 첫사랑은 이모였어요. 화순 이모의 손이 멈칫 굳어졌다. 찰랑이던 맥주잔이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아졌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정적을 깨고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라고? 어릴 때 이모 댁에 놀러 갔을 때요.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모습. 함께 영화를 보고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던 기억.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쑥스러운 듯 덧붙였다. 화순 이모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유, 경수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잖아. 그게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었을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간 화순 이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미세한 침묵이 흘렀다.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오른 그녀의 볼이 더욱 굵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맥주잔을 쓸쓸하게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수야, 나는 그런 감정 잊고 산지 오래야. 특히 이혼 후에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모,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힘드셨던 이야기라면 듣고 싶어요. 이모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녀는 한동안 굳게 입을 다물었다. 무거운 침묵이 테이블 위를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지.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 처음엔 그저 실수겠거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 하지만 알고 보니 꽤 오랫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왔더라고.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거, 그 잔인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화순 이모는 맥주를 한 모금 삼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 불면증은 기본이고 불안장애까지 겪었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악몽 같은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야.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다. 이모,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멋지게 꿋꿋하게 버텨내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자조적인 헛웃음을 지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 화순 이모는 순간 움찔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놀라움, 그리고 아주 작은 떨림 같은 것. 경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네, 이모. 나 역시 나지막이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하고 낯선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이모가 불행했던 시간보다 앞으로 더 행복할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모 곁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화순 이모는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했다.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맥주잔을 들어올렸다. 일단 한 잔 더 할까? 좋아요. 오늘 밤은 그냥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밤으로 하는 거야. 나 역시 잔을 들었다. 대낮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켜켜이 쌓였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다 보니 어느덧 밤의 장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경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지? 네. 그래야죠. 피로와 술 기운이 겹쳐 몽롱해진 나는 거실 한켠에 자리를 잡고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다. 고요한 새벽, 정적을 찢는 듯한 괴성이 귓가를 때렸다.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떨리는 목소리. 겁에 질린 듯 울먹이는 여자 목소리. 화순이 모였다. 이모, 괜찮으세요? 악몽에 갇힌 듯 그녀는 신음하듯 웅얼거리고 있었다.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이모, 괜찮아요?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내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는 듯 숨을 골랐다. 악몽을 꿨나 봐. 괜찮아. 이제. 말은 그리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감출 수 없었다.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을 담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모, 제가 옆에 있는데 왜 악몽을 꾸고 그러세요? 그러게 말이야. 그녀는 물을 홀짝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경수야, 이모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오늘 밤 이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될까? 이모만 괜찮으시다면 저야 얼마든지요. 나는 거실에 깔아두었던 이불을 챙겨 안방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은 깊어갔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화순 이모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 역시 그녀의 곁에서 스르륵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이모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경수, 일어났어? 네, 이모. 밤새 푹 주무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어. 이혼 후 이렇게 깊이 잠든 건 처음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다 제 덕분인가요? 짐짓 능글맞게 물었다. 응,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너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것 같아. 그녀는 장난스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 역시 화순 이모에게도 남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어머, 갑자기 남자 이야기는 왜 꺼내? 화순 이모는 짐짓 핀잔을 주면서도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제가 남자니까요. 칭긋 웃으며 대꾸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남자가 아니라 경수가 필요한 거야. 그날 이후 화순 이모는 자주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우리는 여느 때처럼 치맥을 앞에 두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모, 요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나지막이 건넨 나의 말에 화순 이모는 빙긋 웃으며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경수, 너 덕분이지. 내가 옆에 있어줘서 그런가 봐. 저 때문이라니요?
쑥스러운 듯 되물었다. 정말이야. 너 만나고 나서부터 웃는 날이 많아졌어. 악몽도 안 꾸고 잠도 잘 자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했다. 경수 너는 나한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이모도 저한테 특별해요. 그리고 이모를 여자로도 좋아해요. 순간 화순 이모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적을 깨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도 알아. 내 마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정말요? 응, 처음에는 그냥 철없던 어린애의 짝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진심이 느껴지더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 나도 모르게 너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어. 화순 이모의 솔직한 고백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랜 시간 짝사랑한 그녀도 나에게 마음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 기쁨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모,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저 이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나이 차이, 이혼 그런 건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모만 괜찮으시다면 이모 곁에서 평생 이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화순 이모는 촉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경수야, 고마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내 마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 이혼도 했고 나이도 많고 너처럼 어리고 멋진 청년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아니잖아.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저한테 이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여자예요. 이모의 과거, 나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 있는 화순 이모,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화순 이모,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저 이모를 믿어요. 그리고 이모도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요. 화순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한번 만나볼까?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모.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데이트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키워나갔다. 화순 이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활발해졌다. 늘 그늘져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힘든 과거는 잊은 듯 매일매일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그녀의 행복한 모습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우리는 거의 1년 가까이 연인으로 지내왔다. 그 시간 동안 화순 이모는 이혼 후 겪었던 깊은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나갔다. 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 그리고 그녀 스스로의 긍정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어느덧 밤은 깊어지고 새벽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자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경수야, 화순 이모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모.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회사 생활 초반, 내가 유난히 어렵고 낯설게 느꼈던 선배가 있었다. 6살 차이 나는 35살의 돌싱 선배인데 이 사람은 묘하게도 나이를 훌쩍 넘긴 연상의 여자들에게 푹 빠져 있었다. 2시가 진짜 물 좋은 나이트 하나 찾았거든. 오늘 퇴근하고 형이 데려갈 테니까 따라와. 선배의 한마디는 내 일상을 뒤집어 놓는 시발점이 됐다. 처음엔 당황했다. 아니, 전 20대고요. 좀 더 젊은 여자가 좋아요. 거긴 좀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완곡히 거절했는데도 선배의 집요함은 대단했다. 야, 너 앞으로 회사 생활 힘들고 싶지 않으면
형 말 잘 들어야지. 오늘은 그냥 나 믿고 따라와. 맘에 안 들면 2차 안 가도 된다고. 심지어 술값까지 선배가 전부 내겠다며 나를 유혹했다. 결국 나는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사 생활 더 이상 꼬이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그 나이트라는 곳이 어떤 세계인지 호기심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은 30대 이상만 입장 가능이라는 엄격한 룰을 가진 어른들의 클럽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웬걸 그곳에 모인 여성들은 나보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엄마, 아니 이모뻘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선배는 대뜸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도시가, 여기 여자들은 다들 성숙미가 넘치고 애프터도 깔끔하다. 너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걸? 형이 장담해 하며 웃었다. 처음엔 어색하기 그지없었지만 선배가 권하는 대로 술을 몇 잔 마시니 점차 적응이 됐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렇게 몇 번 출입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상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43살 유부녀를 만났다. 그녀는 동안 외모에 반전 있는 몸매를 가진 흔히들 말하는 전형적인 이씨 아줌마 스타일이었다. 그녀가 첫눈에 날 보며 말했다. 나 43살인데 괜찮아?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부담스럽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살짝 떨렸다.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공한 외모의 귀여운 얼굴과 세련된 분위기는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나는 어리숙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며 내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흥미진진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선배가 말했던 연상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경고가 이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지방에서 취업해 혼자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 매달 월급이 통장에 찍히던 날의 설렘은 잊을 수 없다. 회식으로 기분 좋게 한 잔 걸치고 월세 30만 원짜리 풀옵션 원룸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눕자 피곤하면서도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날따라 괜히 혈기왕성한 20대라는 게 실감이 났다. 적적한 방에서 혼자 뒤척이다 보니 회사 선배가 자주 이야기했던 쿠킹클럽이 떠올랐다. 몇 번 선배를 따라간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형 취향은 좀 독특하네요라며 살짝 거리를 두었었다. 선배는 연상의 매력이라며 열변을 토했지만 당시 나는 젊고 예쁜 여자들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혼자가 되니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생각났고 호기심과 외로움이 발동해 혼자 클럽으로 향했다. 밤 11시쯤 들어간 클럽은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다. 음악은 귀청을 때리고 조명은 눈부실 정도였지만 신나는 분위기에 괜히 기분이 들떴다. 몇 번 부킹을 했지만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다. 나보다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어딘가 어색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 3시가 가까워졌다. 슬슬 파장 분위기였고 웨이터도 내 테이블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그냥 그만 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웨이터가 마지막이라는 듯 손목을 잡고 온 여성이 내 옆에 앉았다. 손님, 마지막 쿠킹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웨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외모의 몸매는 살짝 통통한 편이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자마자 술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어머, 어린 총각이네. 이런 곳에 혼자 오는 사람은 잘 없는데 많이 고팠나 봐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당황한 모습을 보이긴 싫었다. 네, 조금 외로워서요. 하고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볍게 웃으며 내 술잔을 다시 채웠다. 호호호. 사실 나도 많이 외로워요.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녀가 슬쩍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진지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순간 나이 차이가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끌림이 다가왔다. 내가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나이보다 어려 보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내 스타일이야. 나는 무슨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도 밀쳐내지도 못했다. 속으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거 괜찮은 걸까? 아니, 우리 막내 이모 나이랑 동갑인데 애도 둘이나 있다면서
그러나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모든 논리를 지웠다. 내가 잘해줄게. 아줌마랑 만나면 뭐가 좋은지 확실히 보여주겠다니까.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며 내 얼굴을 지그시 바라봤다. 그 말은 묘하게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어떤 짜릿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뭘 보여준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그 질문은 필요 없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과 말투, 그리고 미묘하게 다가오는 몸짓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괜찮다고 다짐하며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모든 고민과 상식을 내려놓고 본능에만 충실해지고 있었다. 그녀와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가 조금씩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우린 6개월을 만났다. 그녀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내 원룸으로 가져왔고 틈나는 대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쩌다 보니 나도 그녀가 없으면 허전해졌다. 내 좁은 원룸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세상의 중심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닫게 한다. 약 한 달 전 우리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단합대회였다. 사장님부터 협력업체 사장님들까지 모두 참석했고 부부 동반으로 온 사람도 많았다. 나는 그저 동료들과 어울리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협력업체 중 한 사장님이 다가왔다. 이 사람 내 와이프야. 그의 옆에 서 있던 여자를 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였다. 내 여자친구. 순간적으로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도 나만큼 놀란 눈치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웠다. 나 역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펜션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그녀와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도 우리는 철저히 서로를 모른 척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야유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신과 남편이 아는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어지는 그녀의 글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죄송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문자 뒤에는 망설임이 느껴지는 듯 한참이 지나 또 한 줄이 추가됐다. 앞으로도 나를 계속 만나줄 수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애틋함. 계속 만나는 게 옳을까? 아니,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인데. 하지만 그녀가 없으면 나도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홀로 지내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외롭다며 애들은 애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고독함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녀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만남이 복잡하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그녀의 이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별거 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분노 대신 안도했다. 그래도 별거 중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계속 그녀를 만났다. 따지고 묻고 그녀의 진심을 캐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던 건지도 모른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날까 봐 나는 모든 걸 덮어두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야유회에서 그녀를 만난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그녀는 멀쩡한 남편과 나란히 서 있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녀를 믿으려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질문들은 어느 하나도 답이 되지 못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 손은 떨렸고
머리는 아프도록 복잡했다.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도 이상하게 그녀를 떠날 결심은 서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고 나는 그런 나 자신이 싫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 이혼했다는 말도 별거 중이라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계속 그녀를 잡으려 하는 걸까?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그녀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게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더 이상 내게 남아서는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녀와의 마지막 추억이 되어버린 그 야유회 밤을 되새기며 홀로 앉아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나는 이제 그만 그녀를 놓아야만 한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미혼남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진행할 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었지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자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신혼집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 아파트, 두 번째는 30평 이상, 세 번째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은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시 저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께 제 형편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꼭 성공해서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지만 반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결국 이 반대는 끝내 설득되지 않았고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헤어진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선을 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 후 저는 약 10년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는데 이 사건이 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돈은 없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곱게 자란 외동딸이 나와 결혼해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길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 결혼 이야기는 상처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세로 군 제대 이후 줄곧 주방에서 일하며 요리만 보고 달려온 식당 주인입니다. 8년 전부터는 40평 규모의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요. 홀일은 주로 정혜 아주머니께서 맡아주셨는데 작년 겨울부터는 점장처럼 일을 도맡아 주시며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정혜 아주머니는 저보다 10살이 많지만 늘 환하게 웃으며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저의 소심한 성격을 고쳐주려고 애써주셨죠. 우리 김 사장, 이 아줌마 눈에 이렇게 귀여운데 왜 장가를 못 갔어? 하며 저를 격려해주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정혜 아주머니는 일을 마치고 동네가 같은 저를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종종 젊은 총각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다며 커피를 사서 근처 공원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를 꺼내고 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는지 묻기도 했지요. 저는 7년 전 결혼 직전까지 갔던 인연을 떠올리며 이후로는 연애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녀는 그저 웃으며 나중에 이 아줌마가 다 도와주게 하며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과 여름 휴가 뒤풀이 자리에서 정혜 아주머니를 뵌 순간 괜스레 빈말처럼 요새 더 예뻐지신 것 같다고 했는데 정혜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유, 젊어 보이고 싶어서 피부과 좀 다녔거든. 보톡스도 맞고.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늘 환한 모습이었지만 속사정을 듣다 보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온 분이었죠. 남편은 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자식 둘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뒤풀이 자리가 끝난 후 우리는 다정히 소주 한 잔을 나눴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다른 동네로 갔는데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옆에 와서 노래 좀 찾아달라며 옆자리를 권했고 마주한 그녀의 눈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죠. 정의 아주머니와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부터 우리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는 더 자주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녀가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점심에 미리 만들어 놓은 도시락을 챙겨와서는 우리 김 사장 잘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하며 건네주기도 했죠. 따뜻한 도시락 속 잘 익은 소불고기와 그녀가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먹기 아까워서 잠시 멈칫하다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묻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럼요.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라고 장난스레 말했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하루하루 제 곁에 더 큰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정혜 아주머니는 제가 지친 모습을 보고는 주방 뒤편에 마련된 작은 휴식 공간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리기도 전에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여기서 잠깐 쉬어요라며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줬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며 조용히 그래도 김 사장님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식당을 꾸려나가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김 사장이라고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고 고마움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일 끝나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차에서 내리려는데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려야 하더니 작은 무언가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작고 반짝이는 열쇠고리였는데 그녀는 김 사장이 이걸 보면 내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고 그날은 한참 동안 차에서 그녀와 함께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면서 우리는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있었죠. 어느새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제게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차츰 깊어져 지금은 거의 함께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제게 큰 의지가 되었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죠. 하지만 이 관계를 둘러싼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저와의 재혼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총각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거기에 더해 어머니가 저와 함께하면 결국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혼자 사는 편이 훨씬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심지어 자식들은 아직 저와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곤란한 상황이죠. 특히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과 재혼하면 우리도 나중에 결혼할 때 새아버지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군요. 자식들 역시 세상살이의 복잡함을 알아가는 시기라는 게 느껴져서 더더욱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사실 자식들의 걱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부유한 편이 아니고 같이 살면 분명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시대에 자식들 입장에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 그런 그들의 반대에 쉽게 반박할 수도 없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명쾌하게 정리되어도 이미 그녀에 대한 감정이 깊어진 상황에서 쉽게 발기를 돌리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언제나 그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니 스스로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제게 그녀는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마음에서 떼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배우게 되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거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요?